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유서를 갈기갈기 찢으며 제게 외쳤습니다. 넌 남의 딸이라 상속은 없다. 유서에 갈라진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시어머니의 싸늘한 표정과 매서운 목소리는 제 가슴을 송곳처럼 후벼 파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둔 유언장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수 쓴 편지 형태의 유언장에서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아끼셨다는 말을 남기며 살고 있던 작은 아파트의 일부 지분이라도 제게 남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그 유언장을 발견하자마자 제 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내가 남의 집 딸년인데 왜 우리 재산을 받아? 어림도 없다. 그녀는 제가 보는 앞에서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은 채로 말을 잃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행동과 막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인 민수도 옆에 있었지만 그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한참을 굳어있던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어버린다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려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날 딸처럼 여겼는데 시어머니에겐 난 끝까지 남인가.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당시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어머니의 냉담함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은 오버해서 흘리지 말아라. 남들 보기에 오해 산다며 타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그런 어머니에게 대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 꾹 참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유언장을 찢어버린 그 사건은 이 집에서 저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말을 거는 일 없이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저 역시 필요 이상으로 마주치지 않으려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남편은 눈치만 살피며 어색한 미소로 둘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와 제가 마주칠 때면 싸늘한 냉기만 흘렀습니다. 조용한 부엌에 수돗물 흐르는 소리만 가득했던 그때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우리 며느리 김수진이고 사망 시 수령액이 얼마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는 내가 알려준 대로 하고. 예, 알겠어요. 저는 통화 내용 중 보험이라는 단어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며느리 김수진,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 이름으로 든 생명보험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보험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요. 불길한 예감이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다고? 설마 나 몰래 내 명의로 보험을 든 걸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잘못 들었을 거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지만 이미 또렷이 들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설거지하던 싱크대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틀어둔 물은 계속 쏟아졌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통화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사망 시 수령액, 피보험자 며느리. 차가운 소름이 등에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낮에 어머님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 내 이름으로 된 보험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까 해서. 민수는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보험? 당신 이름으로? 무슨 보험 말이야? 그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낮에 들은 통화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당신 모르게 당신 명의로 보험을 든 건 아니겠지. 우리한테 말씀도 없이? 민수가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도 당혹스러움이 어른거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곧장 안방으로 갔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제 이름으로 몰래 보험을 들 순 없는 노릇이니 사실을 확인하자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겁이 났습니다. 괜히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또 무슨 폭언을 들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 지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수도 심각함을 느꼈는지 제 어깨를 토닥이며 같이 여쭤보자라고 했습니다. 안방 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뭐야? 민수가 문을 살짝 열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잠시 말씀 좀 여쭙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쓴 채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거실에 있던 집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무심코 전화기 옆 탁자에 놓인 몇 장의 종이로 향했습니다. 낯익은 제 이름 석자가 또렷이 인쇄된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죠?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건드리지 마. 하지만 이미 제 눈은 서류의 제목을 읽고 말았습니다. 생명보험증권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이름란에는 시어머니 자신의 이름이, 피보험자란에는 분명히 김수진 며느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 민수가 저를 붙잡고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새된 소리로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수진이 이름으로 보험을 드셨어요? 이런 걸 왜 멋대로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우리에게서 서류를 빼앗으려는 듯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건 말이다. 내가 알 필요 없는 거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보험 들겠다는데 누가 뭐래? 저는 억울함과 불안함에 가슴이 턱 막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가입하셨잖아요. 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걸 하셨어요? 용기를 내어 따져 물었지만 목소리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식구 노릇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보험 하나 들어준 것도 불만이니? 저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니 도대체 어느 부분이 저를 위한 걸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날 위해서가 아닐 텐데. 남편 민수도 참지 못하고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다 해도 이렇게 몰래 드시면 안 되죠. 게다가 계약자가 어머니고 피보험자가 수진이면 보험금 받는 사람은 누구로 해두셨어요? 민수의 말에 저도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보험금 수령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서류의 아래쪽을 급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수익자보험금 수령일란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보험금 수령자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를 위한 보험이 아니잖아요. 결국 어머님 자신을 위한 거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서류를 확 낚아챘습니다. 시끄러워.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시어미한테 달려들어. 그녀는 서류를 뒤로 숨기며 눈을 피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몇 초간 이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저와 남편의 빠른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면 실망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설마 보험금 받으시려고 수진이한테 무슨 일 생기길 바라신 건 아니죠? 민수는 차마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기 입에서 그런 끔찍한 의심이 흘러나온 것조차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듣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발끈하며 울컥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우리 며느리를 죽이기라도 하려고 그랬단 말이냐? 그녀는 손을 부르르 떨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 너희 생각해서 그런 거야. 너희 아직 애도 없잖아. 앞으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내가 미리 준비 좀 한 거라고. 며느리 목숨값 탄해서 내가 뭐 하겠니? 그 돈 결국 다 민수, 내 남편 잘 되라고 쓰려고 한 거였어. 귀를 의심케 하는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도 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동의 없이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모자라 보험금 받는 사람을 어머니 자신으로 해놓고요. 이게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를 위한다기보다 어머니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민수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할까? 그래, 내가 혹시라도 내 마누라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아니, 애초에 내 마누라만 없었어도. 시어머니는 한층 날 선 목소리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민수 인생 망쳐놨어. 결혼만 안 했어도 이렇게 집안에 돈 나갈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런데도 내가 너한테 무슨 정을 줘? 상속은커녕 차라리 내가 없어져 주면. 어머님, 민수가 크게 소리내어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끔찍한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어져 주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가혹한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 마음속엔 내가 없었구나. 가족이라고 여긴 적 없었구나.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된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그 정도였는지. 그의 목소리는 씁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도 눈물이 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르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는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어둠 속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젠 정말 한계야. 시어머니랑은 같이 못 살겠어. 그렇다고 민수를 두고 그냥 떠날 수는 없잖아. 제 옆에 누운 남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수는 저녁 내내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다고, 문제의 보험들은 당장 해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속에 저는 이미 남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돼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회사를 나가고 시어머니와 저만 집에 남았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가지 몇 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 집을 잠시라도 떠나 있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게 힘든 데다 제 마음부터 추슬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친정으로 가 며칠 머무르며 앞으로 일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회사로 가는 길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두었습니다. 며칠 친정에 가 있을게요. 우리 서로 조금만 시간 가져요. 남편도 곧 이해한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겨 가방을 들고 안방을 나서는데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너 어디 가냐?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며칠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더니 신문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도망가듯이 친정 가버리겠다? 어휴, 참 잘한다. 내 멋대로 해라. 저는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말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들었습니다. 다신 안 와도 된다. 나도 내 얼굴 더는 보기 싫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나가며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도시의 겨울 하늘은 유난히도 흐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 풍경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천갈래로 찢긴 듯 복잡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마저 틀어지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엄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파김치가 된 몰골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이처럼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차마 친정 엄마에게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털어놓을 순 없었습니다. 그저 좀 힘들어서 왔어. 라고만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친정에서 눈물 속에 잠들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에게서 몇 번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조금만 혼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답했습니다. 남편도 제 마음을 헤아렸는지 그래, 편히 쉬어. 내가 정리해 볼게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정리해 볼게라고 한 것은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해서 보험 문제를 해결하고 저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생긴 깊은 골은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남편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셨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 해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울면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곧바로 짐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함께 아파트 주변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 시간째 연락이 닿지 않던 시어머니를 찾아 어두운 단지 구석구석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우리 집 층 복도 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에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평소의 기세등등한 모습과 달리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놀라서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모셔왔습니다. 따뜻한 방 안 시어머니는 끝내 굳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다.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시어머니 곁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한참 울고 난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욕심부리고 너를 남이라고만 여긴 게 잘못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저 역시 차오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우리 다시 잘 지내봐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훔치며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오랜 원망과 응어리가 눈물 속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우리 곁에서 말없이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셋이 그렇게 부둥켜 안고 흐느끼던 그 밤, 우리는 서툴지만 다시 한 가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 이후 우리 가족은 비로소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던 보험 계약들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시어머니는 거듭 제게 미안하다고 했고 남편도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밥그릇에 반찬을 챙겨 담아주셨고 저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몸은 좀 괜찮니? 하고 살펴봐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시어머니의 다정한 말투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로소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걸까요? 남편 역시 밝아진 분위기에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흘렀습니다. 꽁꽁 얼었던 대지가 서서히 녹아봄 기운이 올라오듯 우리 집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마음속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으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서툴지만 애정을 보이려 애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되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시어머니는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너희 친정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줄래? 그동안 내가 못되게 군 것도 사과드리고 우리 세 식구가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구나. 저는 한순간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아버지 산소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제 믿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밝게 웃으며 찬성했습니다. 그 주말 우리는 세 사람이 한 차를 타고 교회의 친정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도로에는 한낮의 봄볕이 한가로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셋이서 나들이를 나와본 게 처음이네. 남편과 저는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우리 차를 덮쳤습니다. 온몸을 덮친 끔찍한 충격과 함께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실 침대 위였습니다. 머리에 감은 붕대와 온몸에 밀려드는 통증이 사고가 현실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은 친정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눈을 뜨자마자 오열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민수는요? 우리 민수 살아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안 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여보. 비탄에 잠겨 오열하는 제 곁에서 엄마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함께 웃으며 차를 탔던 남편이 제 곁을 떠나다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만큼 저는 병원 침대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곧장 장례식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저는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통곡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 역시 망연자실한 얼굴로 국화 꽃다발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정 사진을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업보야. 내가 나쁜 마음 먹은 벌을 이렇게 받나 봐. 그러고는 영정 앞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책하는 그녀를 보자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미워했던 마음조차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통곡했습니다. 우리의 울음소리가 빈치에 메아리 쳤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곁에 다가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돼버려서 내가 다 망쳤어. 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그녀의 모습에 저도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사고였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하늘이 내린 벌이나 다름없어. 그동안 내가 욕심부리고 못되게 군 죗값을 이렇게 치르나 봐.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옆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적막한 거실, 남편 없는 텅 빈 집안에 이제 시어머니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아이도 없던 우리는 남편까지 잃고 나니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너라도 딸처럼 여기며 살아야지. 민수목까지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날 용서해 주겠니?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를 향한 지난날의 원망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돌아오지 않을 시간과 뼈아픈 상처뿐입니다. 그날 밤 남편 없는 집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첫 밤을 보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흐느낌에 저도 베개를 적시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탈감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너를 친딸처럼 생각한다. 그토록 제가 가족이길, 딸이길 바랐던 시아버지의 진심이 이제야 가슴에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그 마음.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끝내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와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그의 목까지 시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돈도 자존심도 미움도 결국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진짜 딸로서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아내로서 조용히 살아가려 합니다. 가끔은 여전히 속으로 묻습니다. 정말 이 길이 옳은 걸까? 우리가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물론 앞으로의 날들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제 운명이라면 담담히 받아들이려 합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아직 시린 겨울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아내야 합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목까지, 그리고 이제야 진심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버텨낼 작정입니다. 그것만이 하늘로 떠나간 남편과 시아버지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속죄이자 마지막 사랑일 테니까요. 우리네 세상살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